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요 며칠간요. 언론의 관심사는 온통 새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 새 총리가 누가 되느냐 그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비서실장과 총리를 이대로 쭉 공석으로 두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비서실장과 총리란 자리가 지금처럼 주목받을 때가 없으니까 말이죠. 네, 4월 18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시청자 여러분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즘 왜 이렇게 북한 소식이 자주 들려와요? 이번에는 뭔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신도시를 건설했다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신도시를 짓는다 하면은 몇 해 정도는 걸리죠. 그런데 북한은 1년여 만에 1만 단지에 달하는 주택단지를 초고속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부산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고급 단지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흥에 넘쳐 가장 몰유를 맞이했습니다.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준공 테이프를 꺼내시고 새 살림집을 받은 근로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세 번째 해 과업이 빛나게 완수되어 온 나라가 또 하나의 새로운 리상거리의 탄생을 환희 속에 맞이했습니다. 나름 신도시라서 그런지 김묘성 기자님,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북한의 풍경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 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요. 웅장해 보이면서 이게 실화인지 괜한 의심부터 가는 것이 사실인데요. 방금 보셨던 영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만 가구 규모의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준공식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지난 2021년에 북한판 뉴타운 사업에 나섰습니다.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평양에 5년간 해마다 10,000세대씩 주택을 짓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그 세 번째로 완성된 주택 단지인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했을 때 보였던 차량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아우루스 차량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거 예전에 저희가 뉴스파이터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차. 기억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를 타고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의 환호를 이렇게 받으면서 직접 준공 테이프를 커팅하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어쨌든 눈길은 솔직히 가긴 가는데 그럼 저게 뭐예요? 이제는 좀 마음 다잡고 북한 주민들 좀 챙기겠다 뭐 그런 거예요? 뭡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민심을 좀 다독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평양이라는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특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대단지로 새로 만드는 신도시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치적도 홍보하고 또 충성심도 끌어내기 위해서 평양에 저런 대단지 주택을 짓고 거기에 이제 본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분양을 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 살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핵개발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민심이 상당히 이반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인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시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태양절은 사실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 태양절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방송에 지금 저 행사에 대대적으로 참석해서 막 그 행사 커팅도 하고 이런 모습을 다 방송에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태양절 당일날 경축 행사는 불참을 했어요. 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거?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보통 김일성, 김정은 뭐 이런 김정일 네. 이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초기의 김정은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집권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안 된 상태예요. 아하. 그러면 선대의 후광을 입고서 본인이 집권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저기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 건 네. 자신감이 붙었다고 아하. 생각해요. 본인의 체제가 좀 더 공고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고 맞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저 지역이요. 바로 그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해서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곳 근처예요. 아하. 보통 거기에는 개발이 안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기 개발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경관도 그렇고 아니면 참배 의식도 그렇고 상당히 제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저렇게 개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다. 아하. 본인의 체제가 좀 더 공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이번에 북한이요, 저 준공식 때 기념 공연까지 열면서 아주 성대하게 경축식 행사를 했다는데 그 모습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 품처럼 따사로워라 아버지 그 품처럼 자애로워라 수라의 천만 자식 한 품에 안고 총을 다해 보살피시네 성대하게 열었다지만 노래는 촌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귀에도 그렇게 들리셨죠?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북한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저렇게 뭐 폭죽 쏘고 그리고 저 수많은 아파트 저기에다가 불 흔하게 켜고 저거 누가 다 전기요금 내요? 근데 일단은 저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놨잖아요. 북한 체제도 예전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냥 힘들게만 하고 보내면 됐었어요. 아하.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으니 그 사람들이 뭔가 기뻐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저렇게 공연을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게 되면은 저 공연 자체가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집을 짓는데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평양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주택을 안 지으니까 평양에 있는 많은 주택들이 사람이 살 수 없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계속 집은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허. 이제 본인이 아무리 그 시민들한테 쓰는 돈이 아깝더라도 그러나 적어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귀족 중간계층의 김정은을 갖다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사는 집도 낡은 집을 주게 되면은 아무리 충성의 세뇌가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요. 약해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마 그 러시아랑 무역을 하면서요. 현금은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1년 안에 하게 된 것도 아하. 현금이 들어오고 돈이 되니까 저거를 아마 빨리 시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하. 시청자분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병원 운영하시고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북한 전문가까지 되셨을까 하실 텐데 근데 앞서 들려드린 노래 있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앞서 제가 이제 막 그랬죠. 촌스러운 노래다 막 그랬는데 저 노래가 뭐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저 신곡이에요. 네? 북한에서 새로 발표한 새 선전 가요인데요. 대박 사건. 제목은 친근한 어버이입니다. 어허. 이 어버이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 가사를 보면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버지 그품처럼 자애로워라. 노래하자, 김정은 위대하신 영도자, 뭐 친근한 어버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뮤직비디오도 뒤에서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김주혜의 모습도 담겼다고 하고요. 또 주로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아이들이나 청년 학생 같은 미래 세대와 스킨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젊은 층이나 미래 세대를 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이전에 그 아버지 또는 그 할아버지 때와 이 단절을 하고 독자적으로 우상화하는 작업을 지금 굉장히 공고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경향의 일환으로 친근한 어버이라는 곡이 새롭게 발표가 된 걸로 보이는데 김정일을 찬양하는 곡 중에 친근한 이름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친근한 어버이라고 해서 새롭게 김정은 위원장을 우상화하는 그런 가요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기를 쓰고 정상 국가인 것처럼 이렇게 모습을 취해도 이 모습을 전 세계,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이걸 정말 정상 국가구나 할까요? 정말 희한한 나라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머나, 제목 보세요. 이범수 모의 총포 소지했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이범수 이름 석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범수 그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배우 이범수 씨의 이야기고요. 이범수 씨와 지난 2010년에 결혼식을 한 뒤에 14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한 이윤진 씨가 지금 SNS를 통해서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죠. 어제도 하나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범수 씨의 모의 총포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이범수 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4월 한 달은 불법 무기 신고 기간입니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요, 뭐 아래 문장이야 뭐 이제 이 일반인들 상대로 혹시 불법 무기 신고하라 그거고 위에 문장 지금 시청자분들이 눈이 번쩍 뜨셨을 것 같아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이윤진 씨, 지금 이범수 씨 아내 이윤진 씨의 말대로라면 이범수 씨가 모의 총포, 물론 가짜 총이긴 합니다만 모의 총포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보세요. 가족이 아이들 공포를 느끼겠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범수 씨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모의 총포를 불법으로 소지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아이나 가족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됐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진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모의 총포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윤진 씨 주장에 따르면. 모의 총포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실제 총기가 굉장히 유사하게 제작된 것들 일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로 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네, 뭐 요즘에는 외국에서 이렇게 제작된 것들을 불법으로 들여오기도 그럼 하는데요. 격발될 수도 있는 총도 모의 총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의 총포는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제작됐고 그걸 쓸 수도 있는 무기. 장난감 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총기 같은 경우에는요. 허락을 받으면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의 총포는 허가 규정 자체가 없어서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불법으로 이렇게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소지할 경우에는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잦은 신고 기간 내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좀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범수 씨의 아내 이윤진 씨, 아직은 이혼이 완료된 건 아니니까 아내분이에요. 이윤진 씨가 그 모의 총포가 어떤 건지 지금은 이제 반납했다는 거 아니 신고했다는 거 자진 신고. 그런데 그걸 뭐 사진에 올리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그 모의 총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길은 없으나 최진봉 교수님 이러면서 이윤진 씨가 뭘 하나 당부를 했다면서 이범수 씨한테. 그렇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별거 중에 있습니다. 별거 중에 있는데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각각 한 명의 아이들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윤지 씨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범수 씨는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생활 중인데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부의 말을 올렸습니다. 뭘까요?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서 세대주는 이범수 씨를 얘기하는 그러겠네요. 거죠. 네.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이라는 알 듯 마음을 모를 듯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아들을 잘 챙겨주기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평소에 육아나 아이에 대한 관심이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미리 상정해 볼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애들로 얘기했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딸에게도 좋은 아빠로 남기를 바란다는 말은 연락을 좀 자주 해라. 본인하고는 사이가 또 틀어지더라도 아이에 대해서는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이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여전히 충격인 게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이범수 씨, 이윤진 씨 부부가 평소에 예능 같은 데서 아주 인꼬 부부 그런 모습 보여줬기에 그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 이게 지금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네, 부부뿐만 아니라 두 아이가 함께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지난달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본격화된 후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윤진 씨가 SNS를 통해서 수위 높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지난달 23일에는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이 거의 10개월이 되어간다면서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로부터 딸 잘 키워 보내라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라고 폭언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며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했던 휴대전화들,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면서 이범수 씨를 향한 폭로성 멘트를 이어갔는데 아직 사실 여부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만으로 대중 연예인인 이범수 씨의 이미지는 크게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세밀하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앞서 SNS 내용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기괴한 이중생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이범수 씨를 지칭한 거겠죠.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그러니까 은밀한이라는 것은 뭔가 부정적 의미잖아요. 취미생활도 뭔가 부정적인 거였다는 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윤진 씨 주장은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에 숨겨 사용하던 휴대전화들, 일단은 뭔가 이게 좀 떳떳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다. 김묘성 기자님, 이런 폭로성 글들을 보세요. 자기만 알고 있거나 지인한테 털어놓은 게 아니라 SNS라는 공간에 올렸어요.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분노와 답답함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폭로를 하는지 그 폭로 글을 보면 항상 말미에 은연중에 그 의도가 드러나거든요. 일단 지난달 23일에 올렸던 글의 말미를 보면 네. 이 글은 바위덩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그에게 외치는 함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요. 마지막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일거리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범수 씨도 연락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혼 조정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자녀의 양육 문제라든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산적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답답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라고 SNS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윤진 씨가 올리는 글을 보면 최명규 원장님, 글쎄요. 통역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글들에 보면 은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 애둘러하는 표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글을 써 내려가는 이윤진 씨 지금 본인의 속마음도 속이 아닐 텐데 왜 그럼 계속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갈까요? 이제 나는 화가 나는데 현재 상대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 많지 내가 살면서 엄청나게 괴롭고 지금도 괴로움 많지 상대방도 좀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한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있고요. 글을 쓰고자 하면 만약에 같은 공간 근처에 있으면은 계속 뭔가 뭐 어떤 형태로든 마주치든 뭐든 있을 텐데 통로가 이거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갑자기 저렇게 많은 부분이 나오는 거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상황에 들어가서 막 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뭐가 힘들고 뭐가 힘든지 아닌지 몰라요. 딱 떨어져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타타타타닥 이제 순서가 돼요. 네. 야 이것도 이랬었어, 이것도 이랬었어. 그래 많은 부분이 떠오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총포를 언급한 부분은 네. 본인이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우면은 막상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옆에 있을 때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나 떨어져 있게 되면은 안전하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 본인한테 상처를 줬던 거를 다 드러낼 수 있게 되죠. 근데 궁금한 게요. 허준 변호사님, 이런 폭로성 글들이 지금 이제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잖아요.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런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윤진 씨가 지금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조정 절차에 이범수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상대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뭐 협의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뭐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반응을 안 하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본인은 시간도 길어지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은 사실이든 허위
허위사실이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 이윤진 씨가 이범수 씨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별개의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윤진 씨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어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받은 위자료에서 다시 위자료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좀 화가 나시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법정 절차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사실 소송에서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요, 안진용 기자님, 이런 수위가 높은 폭로성 글들을 지금 이윤진 씨는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범수 씨는 무대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진 씨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이범수 씨는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의견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첫 폭로가 나온 직후에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 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러자 이윤진 씨, 재차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범수 씨가 추가로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글을 게시하는 것이 기사화되는 것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고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는 양측이 이제 진실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우 황정음 씨 역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저격글을 올렸고 근데 그 와중에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큰 목소리를 내면은 대중의 입장에서는 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 단 하나라도 입증이 안 되거나 오히려 거짓인 게 밝혀지면은 오히려 그거에 대한 후폭풍까지 맞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범수 씨가요, 다음 주 수요일에 범죄도시 4가 이제 마동석 주연 그 영화 아시잖아요. 범죄도시 4가 개봉을 하는데 그 영화에 나오나 봐요. 출연하나 봐요. 이 영화의 흥행에도 혹시 이 상황, 이 사태가 영향을 미칠지 한번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제대로 맞붙은 한일 1등. 아니, 김묘성 기자님, 저희가 누차 한일 가왕전 하면 그동안 뭐 1등끼리 맞붙었는데 왜 또 새삼 이렇게 1등끼리 맞붙었다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일 가왕전 자체 탐색전에서 한국 1등, 일본 1등 이미 그 무대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1대1 라이벌전입니다. 진짜 대결이 펼쳐진 거죠. 야구로 치면요, 한국의 이승엽 선수와 일본의 이치로 선수가 맞붙었다. 그래서 둘이 대결하면 승자와 패자, 그 중간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요, 오늘 나올 노래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히트했던 명곡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1등, 전유진 양의 무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もしもあなたと会いすぎたら私は何をしてたでしょうか平凡だけど誰かを愛し普通の暮らししてたでしょうか時の流れに身を任せあなたの胸に寄り添い綺麗になれたそれだけで命さえもいらないわだからお願いそばに置いて今はあなたしか見えないの今はあなたしか愛せない저도 모르게 그냥 들으면서 눈을 감게 되는 그런 진짜 무대였는데 근데 최재문 교수님 역시
잘하는 사람 뭘 해도 잘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는데도 한국 노래처럼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뭐 가사는 물론 자막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잘 못 알아들어도 음률이라든지 이런 노래 기교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전유준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전유준 양이 저 무대에 서기 전에 일본 마스터들하고 일본에서 오신 관객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마음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얘기하면서 정면 돌파로 일본어로 노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일본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마스터들에게도 상당히 큰 호응을 입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네요. 근데요, 안진용 기자님, 아까 김묘선 기자님이 이거 무대 소개하면서 한일 양국에서 다 인기 있었던 노래라고 하는데 시청자분들 나 처음 들어봤는데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본어로 불러서 일본 노래인가 싶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허. 대만 출신 가수 테레사 탱의 노래인데 이것도 모르시겠죠? 진짜 이름은 등려군. 이쯤 되면 아실 겁니다. 영화 1000밀밀의 주제곡을 불러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가수인데 지난 1986년 발매된 이 노래 무려 200만 장 이상의 앨범이 팔린 빅 히트곡입니다. 아하.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선곡이거든요. 왜 이 노래를 전유진 양이 선택했을지 보면 일본 오디션에도 이 노래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을 정도로 일본 판정단에게도 익숙한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어필할 수 있는 노래였고 실제로 일본 판정단들은 압도적인 넘버원이다. 지금 당장 한번 더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노래의 제목이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인데 그야말로 전유진의 흐름에 귀를 맡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표현, 나 어디가 저 표현 써먹어야지. 네, 어쨌든. 근데 지금 전유진 양의 선공에 호주면서 앞서 그 일본 평가, 이 연예인 평가단이나 이 일본 가수들도 상당히 긴장한 눈빛이 역력했어요. 저도 긴장한 거 느껴졌거든요. 어허. 그런데 말로는 전혀 긴장하지 않은 자신만만한 출사표를 또 던졌습니다. 어머나? 일본 팀 1등은 현역 10년차 가수죠. 후쿠다 미라이 씨인데 대결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전유진 양 별명이 포항 돌고래거든요. 어허. 내가 돌고래 오늘 한번 잡겠다 이렇게 어머나.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그러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근데 고래 잡는 거 불법입니다. 포항 돌고래가 잡혔을까 일단 자신만만하기는 한데요. 하지만 일본 팀도 그래도 1등이니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곡을 선곡했거든요. 네. 어떤 곡인지 보고 오시죠. 아하, 네.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今だけは悲しい歌聞きたくないよきしむベッドの上で優しさ持ち寄り悲しい歌に愛がしらけてしまわぬようにきしむベッドの上で優しさを持ち寄りきつく体抱きしめ合えばそれからまた二人は目を閉じるよ悲しい歌に愛がしらけてしまわぬように愛がしらけてしまわぬように아, 요 노래는 알아요. 노래방에서 많이들 불러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 뭐 김영커나 저나 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네. 이게 명곡 중에 명곡인데 사실은 프로포즈용으로 남성들이 많이 불렀던 아하, 노래예요. 네. 이 노래가.
아까 뭐 자막이 잠깐 나왔으면 포지션이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에서 불렀던 노래고 네. 이 노래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또 이게 우리나라 가수가 불렀으니까 우리나라 곡이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원곡은 일본 노래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일본에서 80년대 일본에서 거의 영웅시대였던 뮤지션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의 대표곡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우리 포지션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유명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곡이잖아요. 오늘 이거 미라이 양이 이 곡을 선택한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관객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마스터들이 더 많이 익숙하니까 훨씬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이 곡을 선택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후쿠다 미라이 양은 일본의 아이돌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해석해서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국의 1등이 자존심 대결한 거예요. 그럼 최재문 교수님 솔직히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든가요? 바깥으로 굽든가요? 당연히 안으로 굽죠. 거기에다 포항이잖아. 해병대. 제가 거의 근무했잖아요. 해병 1사단에서. 전유진 양이 정말 돌고래 창법으로 잘 불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고래는 낚시로 잡는 게 아닙니다. 잘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손이 안으로 굽는 것도 맞고요. 전유진 양이 더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결과도 200점 중에 만점에. 전유진 양이 130점을 받아서 한국팀이 압승을 했습니다. 가볍게 1승을 안고 시작한 한국팀. 그렇다면 역시 포항 돌고래는 아무나 쉽게 못 잡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1등의 매운맛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2등의 뜨거운 맛도 보여줄 차례입니다. 이번엔 인생 역전 신화를 쓴 그 주역들이 대결을 펼쳤는데요. 먼저 우리의 마이진 씨의 무대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이션이 단도신데 구다사이 날바 기수 날바 지금 당장 날 봐요 날바 기수 날바 날 봐요 나보고 대화 답에 됐을까 낭이 오듯이 따라 욕가 됐을까 이 간지 후쿠 키테 감히 김에테 고요히 보이더니 작게 남이다 추르르르르르 아메모 후루루루루루루 이쭈모 소아 같이 소란다 화리란다 고인난다 날바 기수 난다란다 키시사요 I love you 날바 기수 코이코코로 기수다 사랑해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마이진 씨가 괜히 현역가왕 2등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앞서 중간에 일본어로도 부르는데 그럼 이 노래를 일본 분들이 알아요? 네, 실제로 일본 가수들, 판정단도 함께 즐기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판정단에 앉아있는 빅뱅 출신 대성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대성이 빅뱅으로 활동할 때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이 솔로곡 역시 일본인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노래는 놀라운 건 빅뱅의 리더 G드래곤이 만든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두 사람이 예전에 이런 연애 소개팅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귀선이란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어서 이 귀선 씨 날 봐주세요, 날 봐 귀선이라고 했던 게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노래를 마이진 씨가 불렀는데 이 노래를 일어 버전으로까지 완벽하게 불렀죠. 이를 들은 대성 씨는 곡을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 대박 사건. 얼마나 잘 불렀길래 원곡자한테 곡 뺏기게 생겼어. 그럴까요, 세상에. 제가 진짜 마이진 씨 좋아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대가 마이진 씨의 매력을 정말 한껏 보여준 무대였다고 생각해요. 가창력도 기본이고 마지막에 귀순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그 연출. 저는 이게 진짜 능글능글한 매력을 표현하는 그 날바 기순이라는 노래를 정말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마이진 씨 무대 뒤에 나온 그럼 이 가수의 노래는 어땠을까 궁금하실 텐데 이 가수 만만치 않습니다. 원곡자가 곡을 뺏기게 생겼다는 말을 마이진 씨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조항주 씨가 목소리 가창력 너무 좋아서 욕심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누구였을지 영상으로 보시죠. 네네. 韓国でもすごく有名な曲で
私自身もこの曲を歌うプレッシャーみたいなものはその表現力を駆使して絶対に勝ちたいと思います。最後のキスはタバコのフレーバーがした苦くて切ない香り明日の今頃にはあなたはどこにいるんだろう誰を思ってるんだろう You will always be inside my heart いつもあなただけの場所があるから I hope that I have a place in your heart too You will always gonna be the one まだ悲しい love song yeah Now and forever 와, 대박 사건이긴 해요. 근데 김묘성 기자님 노래를 잘 부른 거는 알겠는데 이거 혹시 이 노래도 유명한 노래예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First Love라는 곡인데요. 일본 가요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요. 무려 총 1000만 장이 판매가 어머나. 된 그런 노래입니다. 대박 사건이네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자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던 그런 곡인데요. 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나츠코 양의 정체가 사실 더욱더 놀랍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나츠코 양이 현재 일본 IT 업계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진짜예요? 회사원이 나왔다고요? 어머! 낮에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밤에는 가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내고 와서 그래서 한국에서 경연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아버지께서 좀 아프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수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세상에. 이렇게 경연에 함께하게 됐고요. 이 무대를 보고 우리 한국 판정단들은 가수를 계속해달라라면서 극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잘 불렀으면 그랬을까. 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최명견양 들으실 때는 마이진 씨가 잘 불렀나요? 나츠코, 일본의 나츠코 씨가 잘 불렀나요? 팔이 안으로 굽던가요? 바깥으로 굽던가요? 둘의 실력은 막상막한데요. 아하. 팔이 아는 노래를 굽어가지고 퍼스트 러브 쪽이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퍼스트 러브 쪽. 네. 실제로 나츠코 씨가 이겼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귀호강하시는 게 한일 정상급 가수들이 서로 양국의 노래를 서로의 언어로 부르고 막 한다는 게 되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어순이 같기 때문에 가사를 번역할 땐 쉬운 부분이 있지만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 낼 수 없는 일본 발음이 있고 일본 사람이 낼 수 없는 한국 발음이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 다음에 노래를 부를 때 각각의 거기에서 저음을 내는 어떤 구조가 달라요, 이제 네. 방식이. 근데 그거를 완벽히 습득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을 지금 한일 가왕전이 여러분께 드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됩니다.